네,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정부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 제가 또 질문자가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인연이 큰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일하신 어떤 소감 같은 건 어떠세요? 예, 뭐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짐이 무겁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오래 경륜을 쌓으셨고 또 여야를 넘어서 항상 존경받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총리로서도 국민 통합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경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요 한번 PPT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워드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한 건데요. 단어가 막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그 특징을 보면 과거하고 달라진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 북한과 연관된 단어의 비중이 2009년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해서는 24%인데 지금 16%로 줄었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가 이걸 차지했는데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주로 뭐가 되냐면 탄소, 온실가스, 보건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 한미 동맹의 협력의 분야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워드 텍스트 분석을 한 건데 동맹이란 얘기가 과거에는 주로 북한, 군사 뭐 이런 안보와 연계돼 있다면 석탄, 차세대, 우주 분야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확장된 거죠. 그리고 협력 분야도 과거에는 민주주의, 핵, 평화 이런 분야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룹, 중미 북부는 중남미적을 얘기합니다. 중남미적 협력, 그 다음에 전문가, 질서, 이거 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등으로 협력됐고 노력도 새롭게 추가된 게 과거에 안 보였던 부분이 뭐냐면 다자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한미 간의 협력이 양자 간 협력에서 이제는 다자 간 협력. 아마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그 외교 정책의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미 그 정상회담의 이런 변화의 특징을 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 또 한국이라는 국제적 지위 자체가 그런 정도의 주제를 논할 만큼 이제 책임 있는 그런 지위에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동맹 또 한미관계가 과거에 한반도 문제나 북한 문제 또는 이 양측의 안보동맹에 국한돼 있다면 이제는 글로벌 동맹 또 민주주의와 시장, 인권, 기후변화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한미 간에 서로 파트너십으로서 극복에 서로 협력할 점이 많다. 아마 이런 것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도 양측 정상이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뭐 두 가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보다는 상당히 좀 톤이 완화된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놨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보시고 혹시 북한이 좀 더 호응해 올 수 있는 어떤 그 비전이랄까 방법이랄까 접근 방법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워낙 뭐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은 어제 마침 이 시기에 방한을 했던 성킴 대북 특사께서 어제 쭉 우리 외교 혹은 안보 당국자들하고 만나시고 난 뒤에 이야기한 걸 종합을 해보면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은 결국 한미 두 정상이 합의한 대로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과거 북한이 혹시 대결적 자세에만 머물지 말라 이건 기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모처럼 북한의 지도자 입에서 대화란 걸 나왔다는 것,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레벨이든지 간에 미국은 대화할 준비를 돼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이 모멘텀을 살려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오늘 동남아 출장을 가셔서 그렇습니까? 예. 차관이 그럼 나오시죠. 나와주시죠. 예. 네. 네. 배 차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외교부 굉장히 바빴어요.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G7 정상회담, P4G 서울 회담 등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이 세 가지 그 이벤트를 관통하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성과를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2019년 12월 한중일 3자 회담이 있으신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순방 일정을 소화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구적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사이 우리가 숨겨왔던 혹은 우리가 그동안 잘 드러내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역량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부터 G7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페인까지 잘 드러난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찝어서 말씀 좀 질의를 하겠어요. 하나는 미사일 지침 폐기된 거, 예. 42년 만이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우리가 한미 간의 협력, 그다음에 백신 분야 등을 묻고 싶은데 우선 미사일 지침 폐기의 의미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 스스로 자율 규제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개발 역량을 스스로 제한해 왔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지침이 사실상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네. 따라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첫 정상회담 하셨을 때 탄두 중량 제한을 풀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 제한을 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자율 규제로 남아 있다 보니 우리 과학 역량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력하였고 한미가 공의 협의하에 풀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어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 시대에 있어서 제약 없이 과학적 열망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2001년 1월부터 그 개정 협의를 시작해서 이번에 그 6번째 걸쳐가지고 지금 그 합의가 맞습니다. 이루어진 거죠. 네. 자, 근데 그 중국과 이것이 마치 중국에 대한 일부 우려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거 제한을 푸는 데 있어서 주변국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과학적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주 개발 시대에 맞춰서 이 미사일 지침은 풀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건 당연히 주권적 권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고 미래 산업 가치가 높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도전 우리가 기회를 잡은 건데요. 제가 PPT 하나 보겠습니다.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2019년 현재 한 3,80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시장 규모가 2040년 가면 1조 달러를 넘는 규모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 내외입니다. 1%를 한 번 넘었다가 지금 겨우 또 0.8%대로 떨어졌는데 우주항공 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지금 우리 우주항공 산업 비중이 세계에서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번에 대통령께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체로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구성을 보면 전체가 우주 이용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위성 이용해서 그 위성 방송 이용하거나 이런 것이 전체 우리가 시장에 우리가 하고 있는 한 80%의 이걸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우주 산업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발사체나 위성체 제작엔 굉장히 미미하죠. 현재 다른 나라 미국의 나사를 비롯해서 러시아, 유럽, 일본의 작사 같은 여러 가지 전문 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들의 투자 규모, 예산, 인력, 그다음에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합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안보적 측면도 있지만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동의하고요. 특히 발사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도적 규제가 없어진 만큼 이제 첫 발을 크게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그러면 다음에 총리께 계속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회가 왔는데 그 소위 그 컨트롤 타워, 미국계 나사형의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 항공우주연, 항우연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컨트롤 타워 기능하고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내년 예산 편성에도 좀 그 관심을 갖고 좀 편성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항우련은 어떤 그 소위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특히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부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은 또 뭐 국방부 쪽에서도 하여튼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된 게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내에 이런 역량들을 전부 다 합쳐서 또 민간인 우리 카이하고 전부 다 합쳐서 이 역량을 좀 결집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형 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사를 설립할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G7 등에서 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반도체 분야인데요. 네. 이 반도체가 사실은 거의 그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분야까지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이번 그 합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합의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간에서. 아마 그동안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미국이 조금 안이하게 보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들이 어떤 안보적 측면에서도 이것을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점에서 미국 내에 바로 공급망의 주요 부분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어떤 미국 내에서 우리도 공급 망의 일부분에 분명 우리 기업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예. 네, 우리 기업이 44조 원대 미국 투자했고 그걸 55만 명의 백신값 바꿨다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55만 백신이 그래서 뭐 가격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조금 지나친 오해다. 왜냐하면 그 44조 원이라는 것은 그건 단순히 무슨 어떤 금액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내에서 한국에 단순히 배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차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배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고 또 거기 초대받은 한국의 그 내기업 자체가 앞으로 또 전 지구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기업들이 손해가 나면 이득이 아니면 할까요? 뭐 당시 언론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면 거기에 있는 원자재 부품 등은 한 80%는 국내에 있는 관련 연관 기업들, 특히 뭐 중소기업에서도 중요한 기술을 가진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진출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양국의 그다음에 글로벌 새로운 그 반도체 밸류체인, 그 과학기술 분야의 그 밸류체인과 관련돼서 상호 윈윈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나름대로 이번 두 정상께서 만나시는 과정에서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 PPT 한번 보시면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 주요국들의 대응이 아주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이 미국 같은 경우 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반도체 산업 지원법 그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제조 2025에서 이미 일찌감치 투자를 했고 유럽도 지금 500억 유로가 넘는 돈을 지금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기득권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산업적 지위가 굉장히 위태롭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K 반도체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력 미스매치도 있고요. 인력이 중요한 부분에서 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세제나 또는 R&D 분야에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게 총리께서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이게 특별법까지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서 위치를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것과 함께 저희 정부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꼼꼼하게 챙겨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 협력인데요.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G7에서 백신 문제, 보건 의료 협력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백신의 어떤 공급의 허브 국가로서의 자립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께서는 한미 두 나라를 사실상 백신 동맹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굳게 손잡고 우리가 범지구적인 이 대응에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백신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한동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뭐 백신 못한다, 백신 후진국이다, 뭐 백신 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백신 접종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예. 1,500만을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약 한 1,300만 정도 1차 접종, 9월 말까지 저희들은 약 한 3,500만 정도 국민들의 2차 접종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기본 어떤 면역을 갖게 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차분차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이 백신이라는 게 철저하게 제약회사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월 달에 또 몇 주에 얼마가 도입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백신 거지가 됐다 혹은 백신을 제대로 확보 못한 게 아니냐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뭐 국민들께서 그런 내용들은 다 판단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일부 좀 저희들이 1차, 2차 접종 간에 있어서 조금 그 텀을 제대로 못 맞춰서 저희들이 일부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한 11월쯤에는 저희들 온 국민들이 적어도 이 코로나19의 이 공포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백신 접종의 현황 이 표를 한번 보면 이게 6월 20일 현재인데요. 그 국제 통계 질서 자료인데 한국이 대략 그 접종률 현황으로 한 30% 정도로 지금 중위권 유럽 국가들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백신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표를 보면 이게 그 백신을 시작하고 같은 기간 동기간에 114일 동안의 접종률을 비교하면 한국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9월 그다음에 한 9월쯤 되면 거의 유럽 수준, 유럽 EU 평균에 가는 거고 그걸 넘어서서 한 11월쯤 가면은 거의 전 세계 제일 그 상위권, 최상위권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몇 가지 저희들이 그때까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소위 변이 바이러스가 또 대거 유입이 되거나 혹은 확산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방역으로 막아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협조 위탁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또 그걸 우리들이 백신을 바로 일선까지 보급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온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PPT 보시면 이게 이 백신 문제가 단순하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양극화, 격차의 한 상징이 돼 버렸습니다. 경제 성장이 좋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가 좋을수록 접종률이 높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접종률도 낮습니다. 이게 또 다른 세계적 양극화 격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백신 허브 국가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세계에 대해서 말해서 좋았다.
그리고 글로벌 협력,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위기를 넘어서서 글로벌 백신 위기, 그 다음에 특히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 국가의 이 백신 문제를 해소하는, 또 가까이 있는 접해 있는 우리 북한 문제까지 함께 해소하는데 우리의 백신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한미 협력, 또 우리 국가의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전 세계 인류 또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방역이나 어느 한 나라의 백신 접종으로 이 문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마 더욱더 지구촌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이른바 조금 백신을 빨리빨리 접종을 할 수 있던 선진국이나 또 아직 그렇지 못한 후진국 간에 이건 서로 협력해야만 이 재난으로부터 온 인류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양국의 협력이 무슨 두 나라만의 어떤 그런 우리 국민 보호하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G7에 갔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 코백스 퍼실리티 등에 우리가 앞으로 2억 불을 도네이션을 하겠다라고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넘어서서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도리, 그만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통일부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죠. 예. 바쁘시죠? 그 성킴 대표 오셨고, 그 다음에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대한 그 재합의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합의에 기반한 대화나 협상의 진전 이런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미국의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의 접근 지점이 꽤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 넘어서 그 속도감에 있어서 또 외교적인 어떤 순위에 있어서도 그렇게 뒤로 미루지 않고 빠르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뭐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킴 대표 만나셨죠? 예, 오늘 아침에 만났습니다. 어떤 뭐 그 의미 있는 대화가 있으셨습니까? 뭐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그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었고 또 바로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길게 만날 수가 없어서 우리 부 차관께서 정책실장이나 국장님들하고 좀 그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좀 상세하게 보고받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북이 대화로 나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세 분수령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세 인식을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그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의 문제라든가 또 남북 간의 대화나 관여, 협력,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확인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접근, 그다음에 의미 있는 남북 대화의 진전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왔지만 저도 보니까 한미 워킹 그룹을 사실상 종료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겠다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 문제는 그 통일부가 채널이 되어서 한미 간의 그 정책적 조율을 했기보다는 외교부하고 또 미 국무부 간의 그 양자 간의 그 협의 채널을 통해서 조율되어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워킹 그룹이 사실 여러 가지 옥상호, 그다음에 실질적인 남북 관계의 주권적 상황이나 또는 그 실무적으로 그 대북 제재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통제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종료키로 그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는,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그 워킹 그룹에서 이야기할 것은 워킹 그룹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행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진행한다, 이런 그
기본적 입장 속에서 워킹그룹을 대해 왔는데요. 꽤 적지 않은 그 비판 중에 하나가 워킹그룹이 그 제재의 통로처럼 이렇게 오인되었던, 오해되었던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 정권이 미국에서 교체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마당에 워킹그룹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어떤 그 양국 간의 협의 채널이라든가 통로, 체계, 뭐 이런 것들을 그 정비하는 과정은 뭐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다각적인 어떤 그 접촉을 통해서 긴밀하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일치된 그 한반도 평화 정세에 대한 대응 방침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PPT 한번 보시면 이 CTR 알고 계시죠? 네. 협력적 위협 감축 그 프로그램 조치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구소련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등등의 핵무기가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장관님께서도? 네, 뭐 의원님보다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 우크라이나 등에서 구소련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체제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경제적인 지원 등등을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핵 협상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를 보면 비활성화된 핵탄두 6,382개, 그다음에 핵무기 투발 수단 1,400개,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200톤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만 명이 넘는 종사 과학자들을 민수 분야로, 민간 분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한계가 이 CTR 프로그램이 그 대량 살상 무기 폐기에 대한 인력 지원에 한정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사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안전 보장의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남북미 간에 CTR의 긍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비핵화 협상에 우리가 좀 접목시켜 볼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타났던 뭐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개선하면서 한국형 CTR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한반도형 CTR로 이렇게 좀 발전시켜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잘 얘기하셨는데 한반도형 CTR 이게 중요한 게요. 미국에선 공화 민주 양당이 넌 루가 프로그램에 합의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의원 시절에 미국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국가안보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이 CTR 관련. 저는 우리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데에서 한반도형 CTR,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신 한반도형 CTR을 연구기관,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의회하고 삼각체제를 해서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 필요하다면 미국 의회 쪽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뭐 미국에서 CTR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측면들 속에서는 정권이 변화가 있어도 일관되게 그 정책들을 정권의 그 변화와 무관하게 밀고 나갔던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인 만큼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